네, 지금부터 할 거는 아까 중력과 탄성력에 이어서 마찰력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3번으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력 같은 경우는 탄성력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마찰력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학생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접촉 면적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체와 접촉하게 되는 면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도 먼저 필기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마찰력의 정의는 내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하거나 혹은 미끄러지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찰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찰력의 정의는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있죠.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 방향의 반대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사실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통해 이미 힘의 방향은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두 번째로 공부를 해야 될 게 마찰력의 힘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찰력의 크기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질량.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이 마찰력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접촉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 접촉하게 되는 면과, 오케이? 접촉면과 거친 정도, 얼마나 거칠거칠하게 맞닿고 있는지, 매끈매끈하게 맞닿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정의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마찰력의 방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마찰력의 방향은 이미 써 있죠? 이동 방향의 반대이다. 요 정도만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내가 지금 이동 방향의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서도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둬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내가 열심히 막 힘을 가해주고 있어. 힘을 막 가해주고 있어. 가해주고 있는데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 정지했어? 지금 정지한 상태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으로만 놓고 보자면은 이동 방향이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동하지 않아. 따라서 마찰력이 없을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 정지한 상태에서도 마찰력은 작용합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도 마찰력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이게 그 마찰력 파트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마찰력의 크기, 요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력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나무 도마기 하나가 있어요. 나무 도마기 하나가 있고요. 같은 면이라고 할게. 여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알겠죠? 올려놨습니다. 얘를 한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잘 봐. 이렇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나무 도막을 이번에는 세워볼게.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접촉하고 있는 면적에만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마찰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접촉하고 있는 면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5N의 무게를 가진 나무 토막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똑같은 면에서 5N의 나무 토막을 두 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5N, 여기도 5N이야.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더 무거운 친구의 마찰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쵸? 요건 뭐 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요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나무 토막을 어디다가 올려놓을 것이냐? 이번에는 이 올려놓은 장소가 어디냐면 유리예요. 유리고요. 한쪽은 똑같은 나무 토막, 5N의 무게를 가진 나무 토막을 어디다가 올려놓을 거냐면은 굉장히 거칠거칠한 사포면 위에다가 올려놓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거칠어? 누가 봐도 사포가 훨씬 더 거칠죠? 따라서 사포에서 마찰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특징을 요 정도만 공부하게 되면은 계산을 하거나 크기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 정지할 때도 마찰력은 작용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접촉하게 되는 면적에 따라서는 마찰력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은 질량이 커지게 되었을 때 마찰력의 크기는 커질 것이고, 비교적 더 거칠거칠한 면에서 물체를 움직이게 되면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마찰력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강조했던 내용들 말고 이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미끄러지게 하겠다는 겁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짐 X라고 생각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계단 끝에 사포처럼 까끌까끌한 거 이렇게 붙여 놓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쵸?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경우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찰력의 크기가 작게 만들 때예요. 그 소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부터 아주 잘 미끄러질 것이다. 미끄러진다, 미끄럼틀. 맞아. 미끄럼틀 같은 거 혹은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마찰력의 크기를 이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거, 축구화나 혹은 뭐 야구화 혹은 뭐 골프화 아래쪽에 이제 이름이 모르지? 스터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터드. 근데 여러분들에게 스터드라고 하면은 이게 옌병 뭔지 모르잖아. 그치? 스터드가 뭐냐면은 비속어지만 올바른 표현 아니지만 스파이크. 이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신발을 신으면 왜 우리는 좀 덜 미끄러지는 거냐면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만 그려볼게. 자, 일반 신발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접촉면과 비교적 미끌미끌하게 잘 접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아래쪽이 굉장히 오돌토돌하게 붙어 있다, 접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질량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더 거칠거칠하게, 그쵸? 접촉면과 더 거친 정도가 큰 것은 바로 이 스터드가, 즉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쪽이 비교적 더 거칠기 때문에 마찰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니까 중력은 질량과 무게 개념이 조금 복잡했고, 탄성력은 뭐 문제가 겁나 족밥이었고, 마찰력도 뭐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비교하는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하단 말이지. 그런데 사실 가장 어려운 거 두 가지를 꼽자면 내가 아까 뭐라 못 꼽았어? 중력이랑 부력 꼽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고자 하는 이 부력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강의할 예정이니까 따라와 주세요. 네 번째, 부력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력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물 위에 뜨는 힘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힘, 요것도 부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력의 정의를 공부하고 나면 그래요? 라고 반응하게 될 건데, 부력의 정의, 여러분 잘 봐. 물 위라고 했기 때문에, 혹은 물에 떠오르는 힘이라고 했으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액체에서 작용하나 보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부력의 정의는요, 액체에서도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지만, 꽤 재밌는 거, 기체에서도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력 파트에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정의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액체나 기체가 밀어내게 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던 행동이 뭡니까? 힘의 크기와 방향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력의 크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력의 크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쌤, 튜브는 가벼워서 뜯는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 돌멩이나 사람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크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력의 크기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액체가 됐던 기체가 됐던 밀어내려고 하는 물체가 얼마나 잠겨 있는지, 잠긴 부피에 따라서만 이 부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풍선이나 튜브 같은 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꾹 집어넣으면 걔네들 어디로 가려고 해? 막 오른쪽? 왼쪽? 아래? 대각선 가려고 해? 아니죠. 무조건 물 위로 올라가려고만 할 거예요. 따라서 부력이 작용하게 되는 방향도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위쪽이야 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중력과 반대 방향이야. 중력의 반대 방향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저 부력의 크기를 가장 단순하게 그림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조가 있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요. 자, 모두 부피가 같은 물체 4개를 준비할 거야. 첫 번째 물체는 여기에 요만큼만 둥둥 떠 있고, 두 번째 친구는 이거 A고, 두 번째 친구는 물에 완전히 잠겨 있기는 해. B야. 세 번째 친구는 완전히 잠겨서 가라앉았어. C야. 생각해봐.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자, A라고 하는 친구는 요만큼만 잠겨 있는 거고요. B라고 하는 친구는 모두 다 잠겨 있는 거고, C라고 하는 친구도 모두 다 잠겨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밀어내고 있는 힘이 가장 큰 친구는 누구다? C요! 라고 대답하면 틀리죠. 왜? A랑 B는 잠긴 부피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되나요? 생각보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는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부력의 크기를 구하거나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도 지금 저 수조에 대한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수조를 옆으로 좀 길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도 물을 가득 담아. 알겠지? 자, 물 밖에서 측정했을 때 이 물체는 예를 들어 1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물 밖이야. 그런데 물에 조금만 잠겼을 때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 나오냐면 6N이 되었다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리고 완전히 잠겼을 때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6N이 되었다라고, 아니지, 4N이 되었다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요. 요만큼만 잠겼을 때는 이 물이 물체를 얼마만큼 밀어내주고 있는 거냐면은 약 4N만큼 위로 올려주고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 완전히 잠겼을 때는 이 물체를 얼마만큼 밀어내주고 있는 거야? 6N만큼 밀어내주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부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첫 번째, 물 밖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거기서 빼주는 겁니다. 물 안에 집어 넣었을 때, 그쵸? 물 속에서의 무게를 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바로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빼기로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재밌어요. 뭐냐면은 물을 완전히 가득 담아요. 알겠지? 물을 완전히 가득 담아. 그 다음에 어떠한 물체를 안에다가 퐁당 하고 빠뜨려요.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 흘러 넘치겠지. 흘러 넘친 물의 무게를 구하면 그게 바로 부력이 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흘러 넘친 게 6N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6N이 그대로 무엇이 되느냐? 이게 바로 부력의 크기야. 부력의 크기. 이해되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 밖에서의 무게 빼기, 물 속에서의 무게를 빼는 걸로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넘치게 된 물의 무게로 우리는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조금 디테일한 설명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거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림 총 3가지 정도 그려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물 속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안이 다 물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꽤 중요한 거. 요만한 거 하나랑 요만한 게 하나가 있어. 그런데 둘 다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왼쪽에는 조그마한 친구는 누구냐면요. 1kg의 질량을 가진 돌이에요. 이거 돌이야.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나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그림을 가지고 뭘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지금 질량이 같기 때문에 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첫 번째 중력의 크기는 나무가 순서대로 하면 좋겠지?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이니까 돌의 중력의 크기랑 나무의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더 부피가 커 보입니까? 나무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돌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의 크기보다는 나무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크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되나요? 됐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요거예요. 똑같은 물 속에다가 이번에는 같은 부피의 돌과 나무를 준비해 볼 거야. 알았지? 그냥 생각을 해봐. 일반적으로 같은 부피라면 누가 더 무거워? 돌이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저희는 왼쪽을 3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은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분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돌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클 거야. 그쵸?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서도 같은 부피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의 크기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우린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있잖아. 여기서 내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튜브랑 구명조끼는 가벼워서 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 있죠, 배. 겁나게 큰 배는 존나게 무거운데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은 딱 요 정도만큼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부력이 작용하고 있을 건데, 배에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집어넣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배가 그만큼 많이 가라앉아 버리겠지, 얘들아. 이해되죠? 가라앉아 버리겠지. 그러면 또 요만큼이 물 속에 잠길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더 많이 잠긴 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기 때문에 물체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더 많이 잠기겠죠. 그럼 그만큼 밀어내는 부력의 크기도 커질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처럼 화물선 혹은 배 같은 경우는요, 안에 물건이 많잖아? 물건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잠긴 부피가 더 커지겠죠. 물에 더 많이 가라앉으려고 할 거야. 근데 더 많이 잠기면 잠길수록 무슨 일이 발생해? 부력의 크기도 더 커질 거야. 그럼 그만큼 더 많이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부력에 대한 특징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중력처럼 뭔가 우리가 빼거나 계산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력이랑 부력이 가장 어려울 것 같고요. 탄성력이랑 마찰력이 비교적 조금 내용이 쉽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힘 첫 번째 파트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